증시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에 4주 연속 하락인데 막판에 이렇게 조용히 빠지다가 마지막 4주째에 팍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죠. 이게 무서운 건데 끄떡없어 보이던 또 증시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침체 모드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또 외신에서는 갑자기 긴급 금리 인하 8월 달에 회의 열어가지고 긴급 금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죠.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이 올해 처음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조정장이 뭔가요? 최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 사전적 의미로 조정장이라고 하고요. 20% 이상 빠지면 베어마켓, 약세장, 하락장에 진입했다고 표현합니다. 사전적 의미일 뿐이지 뭐 엄청나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10% 빠지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일이라서 지금 이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여기 표시해놨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나스닥인데요. 진짜 공교롭게도 1년에 딱 한 번씩 조정장이 나왔습니다. 2024년 올해 처음으로 10.8% 빠지고 있고요. 23년에 10.9% 빠진 게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더 크게 내신 거고 저 때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이제 팔고 아이고 도망가자 했던 분들은 이제 또 아이고 날아가면 또 아쉬운 입맛을 다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2022년이 정말 무서운 장. 저희 구독자분들도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2022년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웬만한 하락장은 이렇게 느낌도 안 오십니다. 2022년이 정말 무서웠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나스닥이 고점 대비 35% 빠진 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음으로 많이 빠진 장이었죠. 이때가 진짜 침체 쇼크였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리 났던 시기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간만에 찾아오는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조정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로 추려봤는데 미국 갑자기 경제 지표도 쇼크가 나오고 막 고용 실업률이 급등하고 제조업도 쇼크가 오고 아무튼 미국 경제가 천천히 둔화되고 혹자는 튼튼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빅테크 실적도 약간 이제 평범했고 이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고 좀 아쉬웠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지금 월요일 날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을 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미국에서 공식 발표한 거기 때문에 사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즉 중동 충돌이 또다시 현실화될 우려가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증시 조정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돌아오는 주 영상 보시는 시점에 이미 뉴스가 또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일본도 깜짝 금리 인상 요것도 이제 사실 말하자면 길지만 일본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유동성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 얘기도 계속 실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니까 또 조정 핑계가 되고 있고 뭐 요것 때문에 미국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대선 후보도 트럼프가 압승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민주당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극하면서 다시 접전으로 붙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그럴듯하죠. 조정 재료로 쓰기 딱 좋습니다. 상반기에 증시 올라갈 때는 이런 재료들 하나도 부각 안 시키다가 이제 하반기에 악재들 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조정 명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상세하게 얘기 나눠볼 생각인데 조정장은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여드렸죠. 1년에 평균 한 번 정도 딱 옵니다. 올해 진짜 딱 왔네요. 올해 첫 진입. 평균적으로 1년에 10% 내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면서 당연한 얘기죠. 손실이 없는 투자는 예적금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두드려 맞는 거는 좀 마음 아프지만 기분도 안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들이 많이 빠졌고 얼마나 빠졌는지 봐야겠죠. 그래야 또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가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S&P 500은 아직 5%밖에 안 빠졌고 다우지수는 4%밖에 안 빠졌으니까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조정장이에요. 지금 뭐 계좌 별로 안 망가졌는데 하시는 분들 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22% 많이 빠졌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중에 하나가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입니다. 녹아내렸겠죠. 22%에 곱하기 3을 대충 계산해도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졌을 테니까 1억을 투자했다면 7천만 원 날아간 상황인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조정장을 겪어보면은 레버리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리스크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고 빅테크 많이 빠졌고요. 빅7 ETF 15%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은 더 빠집니다. 시장 지수 곱하기 1.5에서 2배 한 게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보시면 빅7도 쭈루룩 많이 빠졌습니다. 신고점 달리다가 그쵸 올해 상반기 내내 거의 제가 이 하락률 표를 보여드릴 게 없을 정도로 신고가 뚫기 매일매일 S&P 500이 신고가라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이 없을 정도였는데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도 어느새 24%, 빅테크도 애플 빼고 대부분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럴 때 좋은 주식들을 잘 째려보다가 미리 마음 정리해 놓으셨다가 공부해 놓으셨다가 추가 매수,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으실 수 있겠죠. 또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그래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주 정리해보자면 갑자기 침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지표들이 마치 짠 듯이 줄줄이 쇼크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제조업이 회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제조업 업황이 안 좋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지금 한국도 수출 경기 회복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미국이랑 중국 이런 데 수출하니까 딱 한국의 수출 경기도 회복한다는 게 같이 움직이는 사이클인데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다시 위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전 세계 경기 다 또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고 그 중에서도 고용 지표가 제조업 지표 내에 있는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43이라는 숫자는 코로나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43까지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내려간 거는 닷컴버블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딱 3번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약간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했는데 마침 금요일날 또 고용지표가 박살이 나버렸죠.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실업률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가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완화되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정상화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니까 실업률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시면 실업률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게 해고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경기 둔화를 넘어선 침체를 보통 동반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섣불리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 이게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향후 지표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한 달 지표 가지고는 과잉 반응하지 말자,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일단 각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팩트니까 이제 좀 조심할 부분은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월가도 태세 전환을 합니다. 갑자기 뭘 하냐면은 연준 탓이다.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 다 이거 연준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제 9월에 빅스텝이 아니고 빅컷, 그러니까 한 번 내릴 때마다 0.25%포인트를 보통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잖아요. 근데 50bp, 즉 0.5%포인트 내려야 된다. 심지어 더 나가서 9월에 0.5%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 회의인 11월에 0.5%포인트, 총 1%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최소. 그게 이제 연내 4회죠, 4회. 엄청 내리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전망이 촤라락 바뀝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저는 이거 기록을 다 해놓거든요. 월가의 전망이 수시로 바뀌는지를 늘 저도 이제 속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는데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4월만 해도요, 노랜딩이 대세였습니다. 올해 4월엔 올해 금리 인하 회수 전망이 0회였습니다. 0회. 올해 금리 못 내린다. 저때 고용지표, 물가 이런 거 다 잘 나오면서 야 지금 물가가 저렇게 센데, 그리고 초반에 금리, 유가 다 올라가서 야 무슨 금리를 내려, 올해는 고금리다, 5.5로 쭉 간다, 이게 대세였어요. 이때 4월에. 근데 갑자기 이제 물가 조금 내려가고 고용지표 내려가니까 2, 3회 경제 둔화에 드디어 돌입했구만 이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지금 늦었다, 지금도 늦었고 4, 5회 지금 4.5회까지 늘어났거든요. 올해 4.5회 그래프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고용도 내려가고 경제 완전 쇼크다, 이게 바뀝니다. 이러다가 또 하반기에 다시 또 올라갈지 내일 또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제가 월가를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망은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바뀐다. 전망이라는 것을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항상 그 말씀드릴 때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했고, 그래서 현재는 월가가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침체 모드 이제 명분을 만들면서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 시장 금리도 쭉 급락을 합니다.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요 4월, 3월에 4.7까지 올라가서 막 이제 미국 고금리다 했는데 갑자기 내려가더니 지금은 불과 몇 개월 만에 3.79. 엄청 변동이 심한 겁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미국의 금리가 1%가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적금 하러 갔는데 3달 전에 예적금 금리가 4.7이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3.7이라면은 엄청 많이 변동한 거죠. 지금 변동성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 전망이 바뀌면서 금리도 요동치고 있는데, 일단 긍정론은 지금 침체 우려는 좀 과잉 반응이다, 당장 침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실업률도 좀 더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냐, 조정한 매수 기회다, 요렇게가 긍정론이고,
부정론은 아니다. 이거 너무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현금을 조금 늘려놔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일단 의견이 팽팽하죠. 여러분들도 긍정 유튜브 가서 보시면 긍정이지 했다가 부정 유튜브 가서 보시면 부정이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양쪽 다 말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긴가민가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기타 의견도 이런 것도 있어요. 월가가 이제 금융시장을 흔들어서 연준에게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거다. 이걸 일명 자경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외신에서 월가가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한 번씩 연준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야 주식시장 이렇게 빠지는데 금리 안 내릴 거야? 빨리빨리 내려. 약간 이런 의미로 약간 음모론이죠. 거대 자본들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무 음모론으로 빠지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고, 그리고 이건 더 음모론인데 이제 대선 앞두고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리 인하 명분이 많이 필요했고 연준도 마침 금리 인하 명분이 필요했는데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해도 제가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 꼭 달리던 게 올해 금리 인하 못한다. 지금 뭐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경기 나빠지니까 금리 인하 한다는 말에 아무도 반박을 안 하실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의견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독자분들도 근거 자료들 보시면서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 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는 지금 일단은 고변동 장세가 저는 10월 달까지 계속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지금은 막 무리한 투자보다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9월, 10월 갈수록 악재가 더 부각되면서 증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조금 지금은 조심하겠다라고 일단 시나리오 잡고 있습니다. 다 팔아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조심하자는 얘기는 현금 비중 좀 유지하고 막 이렇게 풀매수 이런 거, 레버리지 매수, 막 방향성 베팅 이런 거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S&P 500 지수고요. 밑에 검은색이 변동성 지수인데요. 2023년, 2024년은 평화로웠던 시기, 변동성이 낮았던 시기, 이 그래프가 밑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낮고 증시가 상승하기 좋은 평화로운 시기고요. 악재가 부각 안 되고 호재가 부각되는 시기였는데 이제 슬슬 이 변동성 지수 검은색 깔려 있는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운 저변동 시대가 끝나고 약간 이제 고변동 장세가 이어지면 보통 이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시도 막 요동치면서 2% 올랐다가 내일 3% 빠졌다가 내일 4% 올랐다가 그 다음날 5% 빠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개미들 계좌를 막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방향성 베팅 하신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방향성 베팅하다가 많이 날려먹어봤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락 베팅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뭐 여기서 내가 크게 롱 베팅, 레버리지 막 풀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했다가 계좌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지금 여름의 날씨처럼 뜨겁게 계좌가 녹아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1년 장세에 여기 보시면 저변동 시기 변동성이 내려가니까 증시가 평화롭게 올라가는 강세장이었는데 변동성이 커지고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2년에 터지고 금리 인상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니까 증시가 쫄아가지고 요때 저하고 구독자분들 많이 힘들었던 시기죠. 구독자분들도 댓글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저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평화롭지 않은 시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늘 좋을 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고변동 시기가 지속된다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포지수, 즉 변동성 지수, 구글에다가 빅스 지수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아이고 당분간 좀 고변동이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재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월요일 날 일단 제가 가장 최신 자료까지 업데이트 해온 거는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본격 충돌, 직접적인 충돌이 이번에 일어나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5차 중동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일단 이제 미국의 중부 사령관이 급하게 중동으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갔고요. 조율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죠. 뉴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정파 1인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란에서 직접 보복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 복역하겠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항공사들도 일단은 6일까지 다 중단하겠다 밝혔으니까 지금 미국이 5일 전후로 터진다 그랬으니까 월요일이거든요. 월화 중에 터지니까 요거에 대비해서 주요 항공사들도 운항 중단하고 지금 미국도 이제 항모 이런 것들 보내가지고 이제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대피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겁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팩트다, 팩트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요런 리스크도 이제 지정학 위기 이슈로 증시 조정 핑계 주기 딱 좋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공포감을 심어주기 좋으니까 딱 좋고, 실제로도 제가 가져온 거 보시면 이게 나스닥 3년 흐름인데 정말 증시 하락 재료로 좋은 게 전쟁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보시면 올해 4월 달에 증시가 딱 한 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뭐 때문에 빠진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적어놨지만 안 적어놨으면 아마 올해 4월 달에 주식이 왜 빠졌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난 일인데 2024년 4월 즉 한 지금 몇 개월 됐죠? 4개월 전에 증시가 딱 한 번 올해 조정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조정 명분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드론 전쟁이었습니다. 보복전. 기억나시나요? 막 이렇게 서로 드론 날린다면서 예고하고 한 2, 3주에 걸쳐서 하늘에서 격추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정학 갈등 가지고 조정 핑계를 줬고요. 그로부터 한 6개월 전쯤 23년 10월에 처음 터진 게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이하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이때 조정 받았었죠. 또 조정 핑계가 딱 지정학 이슈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도 복합적인 명분이 있었지만 작년에도 참고로 7월에 고점 찍고 이렇게 8, 9, 10월 안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데자뷰 아니냐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죠. 7월 10일 고점 찍고 8, 9, 10 좀 조정받으면 딱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또 마침 8월에 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충돌 명분 좋잖아요. 이렇게 딱 겁주기도 좋고 되게 위험할 것 같고 이름도 막 5차 중동 전쟁 막 이러면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들 대피하라 그랬다 큰일 났다. 뭐 항공 운항 정지된다 이러면 이제 겁먹고 조정 주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직접 공격 명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정의 핑계가 될 수도 있겠다.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 공포지수 제가 말씀드린 빅스 지수도 최근 2년 동안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증시 조정 재료 5가지 중에 중동 충돌 우려도 넣어놨고 그리고 5번째 여기 보시면 대선 후보 지지율도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죠. 트럼프가 지금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저도 소개시켜드렸을 때 트럼프가 이번 대선의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민주당 측 대선 후보 된 해리스 현직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월가도 좀 골치가 아픈 거죠. 야 이거 누가 될까?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다시 팽팽하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다시 또 꼬꾸라진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요거에 따라서 월가도 계산을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도 투자자 입장에서 혹시나 또 이제 또 트럼프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겠다. 민주당 측에 해리스가 이길 수 있겠다 하면은 포트폴리오 좀 조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해리스 테마주는 뭐지? 민주당 수혜주는 뭐지? 막 이렇게 또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불확실성 높아지는 요인. 원래 대선 전 2, 3개월이 가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원래 대선 전 9월부터 10월은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꼭 트럼프 해리스라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 사실 이것도 말하자면 거의 뭐 영상 한 편급으로 길지만 짧게 요약드리면 지금 이제 엔화도 막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요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찜찜한 부분이죠. 과거에 정말 공교롭게도 일본이 금리 인상에 진입하면 거의 예외 없이 침체가 왔었습니다. 글로벌리. 정말 독특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추론해 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게 일본이라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경제가 다 나빠져가지고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반대로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야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기가 막히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돌입해가지고 이 제목도 보시면 일본 경제의 짧은 부활이 끝나고 있다. 왜냐면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금리 좀 올리려고 했더니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도 붙이는데 과연 이런 것도 좀 찜찜한 신호인 거죠. 야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끝물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당장 그런 게 아니라 금융위기 때도 일본이 금리 올리고 한 1년 있다가 또 침체가 오고 이랬으니까 타이밍까지 재기는 어렵고 좀 이런 찜찜한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일본 금리 인상도 유동성 측면에서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요인 계속 말씀드립니다. 8월에서 10월 특히 9월은 최악인 달입니다. 1년 중에. 그래서 9월만 조심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9월에는 진짜 증시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 뭐가 터집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휴가 갔다가 10월쯤 차라리 돌아오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월 말쯤에 깨워주세요. Wake me up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잘 테니까 지금 계좌 녹아내리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계좌 닫아두고 휴가 갔다 올 테니 잠이나 잘 테니까 변동성 끝나고 악재 다 지나고 나서 이때쯤에 깨워줘 이 말입니다. 뉴스 보시면 막 세상이 막 망할 것 같고 이런 걸 더 부각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그냥 꺼버리시고 노이즈보다는 그냥 가족들과 휴가 즐기시고 더운데 시원한 거 드시고 건강 챙기시는 게 나은 시즌입니다. 좀 답답한 시즌, 재미없는 시즌 이렇게 겁주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8월인데 8, 9, 10월 작년에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됐었고 지금 노잼 구간, 비수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드디어 공포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겁을 주면 다음 주 중에 만약 더 빠지면 극단적 공포로 넘어갈 텐데, 과거에 극단적 공포는 보통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제가 사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시면 막 전부 다 이제 미국 주식 끝났다, 지금 미국 주식을 사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침체의 시작이다, 뭐 이런 분위기 탐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역발상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드신다면 또 용기 내서 매수해 볼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과거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는 기회였긴 합니다. 제가 막 매수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 공포, 더 빠지면 극단적 공포로 진입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 공포 장세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장세입니다. 2022년에 한 번, 2023년에 딱 2번, 2024년은 올까 말까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내외로 옵니다. 극단적 공포 장세.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저랑 같이 차분하게 리스크 관리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막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투자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10월 전까지는 조금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변동성 요인들이 많으니까 악재가 부각되면 그러려니 하면서, 계좌가 좀 녹아내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현금 비중 좀 유지하면서 조금 지켜보면서 9월 10월 분할 매수, 조금 여유있게 길게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이 장표 보이지만 9월 10월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는 조금 조심하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침체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커질 텐데, 이거 구독자분들께도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연준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는 금리 인하는 보통 증시에 긍정적인데, 위기 터지고 막 지금 어디서 또 터지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대응하는 인하는 보통 증시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좋대,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안 좋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르구나, 인과가 다를 수 있겠구나를 참고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제 요거는 모니터링 계속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막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은 아니니까 경제 둔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금 비중 늘리거나 채권, 금, 은 이쪽으로 비중을 좀 늘리실 수 있겠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 둔화와 금리 인하 사이클 수혜주인 채권이나 배당주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당주 얘기는 좀 다른 영상에서 또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럴 때가 추가 매수 기회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그래서 하락장 때 요 자료를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조정장 때 여기 빅테크 5개 대표 빅테크들 관심 많으신 거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점이 현재 위치고요, 하락 구간별로 분할 매수 가격입니다. 10% 빠질 때 얼마, 20% 빠질 때 얼마, 30 빠질 때 얼마, 40, 50% 빠질 때 얼마,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매주 드리도록 할게요. 조정장 하락장 때 이렇게 펼쳐서 분할 매수, 기계적인 분할 매수인 거죠. 매주 한 주씩 적립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얼마 빠질 때마다 매수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방법 다 좋으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빠질 때 산다는 거는 어쨌든 쌀 때 용기 내서 산다는 거니까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ETF, 시장 ETF만 한 게 없죠. 저 역시도 머리 아프시다면 가장 좋은 건 역시 시장지수 ETF입니다. 나스닥, S&P 500 너무 좋은 ETF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조정장 진입하면서 위치가 이렇게 이제 빨간 점이 현재 위치입니다. 더 빠지면 이 빨간 점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계획도 한번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카페나 소수의견 업데이트 드리는데, 하락장에서만 절세계좌용 ETF, 한국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 정도 골라왔는데, 예를 들면 S&P 500 관련 ETF, 저는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절세계좌 열어가지고, 제가 올해 절세계좌 아직 다 못 채웠거든요. 저는 이제 9월 10월쯤에 혹시 더 빠지면 그때 절세 한도 가득 채울 생각입니다. 제가 그거는 다음에 혹시나 심한 급락장이 추가로 나오면 절세 계좌 아예 영상을 따로 하나 찍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지금 고점 대비 빠지는 모습이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다우 ETF, 그리고 반도체 ETF, 비만 전용, 예를 들어서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 비만 쪽 관심 많으신 분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 유럽 명품, 일본 니케이, 이렇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큼직큼직한 대표 ETF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요거 이제 월요일날 아마 추가 하락하면서 시작하겠죠. 지금 금요일 주말까지는 아직 데이마켓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 카페에 업로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혹은 하락장 심할 때 한 번씩 올려둘 테니까 한 번씩 보시러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목 라운지 카페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절세 계좌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특히 세금이 세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고요. 돌아오는 주도 지금 중동 충돌이 조정 핑계가 될 수 있고, 엔화 강세, 일본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도 이런 것들이 조정 명분, 그리고 침체 우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 경제 지표도 또 주목을 받겠습니다.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커지는 거 올해 여름 가을 이제 조금 차분하게 본다 정도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 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